나는 100년을 훌쩍 넘긴 세월을 살아오며 사람이 가장 약해지는 시간이 꼭 병상위나 가난한 순간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하루의 소음이 모두 가라앉고 집안의 불빛이 하나둘 꺼진 뒤 잠자리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 그 고요한 시간에 사람은 가장 쉽게 자기 마음에 무너집니다. 낮에는 그럭저럭 견딜만 했던 일들이 밤이 되면 전혀 다른 얼굴로 다가오지요. 내일 병원에서 듣게 될 말이 두렵고 통장에 남은 돈을 헤아려 보다가 한숨이 나오고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을까 마음이 점여오고 곁에 있는 사람이 먼저 떠난 뒤에 정막을 상상하다가 가슴이 서늘해집니다. 나 또한 그런 밤을 수없이 지나왔습니다. 오래 살았다고 해서 불안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오래 살수록 불안이 어떤 옷을 입고 다가오는지 조금 더 알아볼 수 있게 되었을 뿐입니다. 젊은 시절의 걱정은 대개 얻지 못한 미래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성공할 수 있을까? 남보다 뒤처지지 않을까? 가족을 제대로 먹여 살릴 수 있을까? 그러나 나이가 들고 나면 걱정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잃게 될지도 모르는 것들을 붙잡으려 애쓰게 됩니다. 건강, 돈, 관계, 기억력, 그리고 존엄. 이 차이는 아주 큽니다. 젊은 날의 불안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조바심이었다면 노년의 불안은 지금 내 곁에 있는 것들이 조용히 멀어질까 두려워하는 마음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더 깊고 더 쓸쓸하며 더 말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나는 여기서 한 가지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밤마다 밀려오는 그 많은 생각들이 당신의 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망가진 마음의 증거도 아니고 나약함의 낙인도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껏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일수록 생각이 많아집니다. 책임을 다해본 사람, 사랑을 잃어본 사람, 가족을 위해 참아본 사람, 몸의 쇠약을 실제로 느껴본 사람일수록 밤의 질문은 더 많아집니다. 그러니 왜 나는 이렇게 생각이 많을까 하고 자신을 탓하지 마십시오. 생각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당신이 삶을 진심으로 살아냈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아주 늦은 나이에 비로소 깨달은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생각 그 자체보다 그 생각이 몰려왔을 때 허둥지둥 끌려가는 태도라는 사실입니다. 비가 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비를 맞는 법은 배울 수 있지요. 두려움이 찾아오지 않게 할 수는 없지만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또 왔구나 하고 알아보는 연습은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사건이 아니라 사건을 해석하는 방식이라고. 나는 이 말을 100번도 넘게 곱씹었습니다. 같은 병원 진료를 앞두고도 어떤 이는 밤새 무너지고 어떤 이는 담담히 잠을 청합니다. 같은 노후를 살아도 어떤 이는 매일 불행을 예감하고 어떤 이는 작은 평온을 지켜냅니다. 차이는 외부보다 내면에서 먼저 생깁니다. 내가 오랜 세월 학생들을 가르치며 보아온 것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세상을 바꾸는 능력보다 세상을 받아들이는 힘이 더 중요해집니다. 젊을 때는 고치고 넓히고 쟁취하는 일이 삶의 중심이지만 늙어서는 받아들이고 덜어내고
품는 일이 훨씬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노년의 지혜는 강하게 버티는 데 있지 않습니다. 흔들리는 자신을 알아보고 그 흔들림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나는 왜 아직도 이런 것이 두려운가가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일을 두려워하고 있구나 라고 말할 수 있을 때 마음은 비로소 조금 숨을 쉽니다. 밤의 생각들은 대개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이거나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입니다. 아직 듣지 않은 검사 결과, 아직 닥치지 않은 경제적 위기, 아직 일어나지 않은 상실, 혹은 오래전 해주지 못한 말, 지키지 못한 약속, 놓쳐버린 인연.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은 지금 이 순간 눈앞에 없는 것들 때문에 현재를 잃어버리곤 합니다. 따뜻한 이불이 있고 오늘 하루를 버텨낸 몸이 있고 아직 내 이야기를 들어줄 누군가가 있을지도 모르는데 마음은 자꾸 없는 곳으로 달아납니다. 나는 그것이 인간의 약함이면서 동시에 인간의 슬픔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생각을 없애려 들지 않는 것입니다. 싸워 이기려 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조용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건강이 두렵구나. 내가 지금 혼자가 될까봐 무섭구나. 내가 자식에게 짐이 될까봐 마음이 아프구나. 이렇게 말입니다. 이름을 붙이면 막연한 어둠은 조금 형태를 드러냅니다. 형태를 드러낸 두려움은 이전보다 덜 거대해집니다. 인간은 모르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니까요. 나는 이 나이가 되어서야 알았습니다. 평화란 아무 생각도 없는 상태가 아니라 생각이 와도 휩쓸리지 않는 상태라는 것을, 그러니 오늘 밤 당신의 마음이 시끄럽더라도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이 잘못 살아왔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오래, 아주 애써 살아왔다는 흔적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흔적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잘 살아낸 사람에게만 남는 깊은 결입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 많은 생각들 앞에서 우리가 실제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내가 100년을 넘는 세월 끝에 겨우 익힌 작고도 단단한 방법들을 하나씩 들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마음을 다스린다는 말을 들으면 이를 악물고 버티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불안을 느끼면 약한 사람이고 눈물이 나면 지는 사람이라고 여겼죠. 그래서 아픈 마음이 올라오면 더 크게 웃었고 두려움이 몰려오면 더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였지만 밤이 되면 그 억눌린 감정들이 한꺼번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세월이 한참 흐른 뒤에야 알았습니다. 감정은 적이 아니라 신호라는 것을요. 억누를수록 조용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곳에서 더 큰 힘으로 돌아온다는 것을요. 그래서 내가 가장 먼저 바꾼 것은 태도였습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지? 라고 묻는 대신 내가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라고 말하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이 작은 문장 하나가 내 삶을 꽤 많이 바꾸어 놓았습니다. 불안이 찾아오면 예전에는 그것을 밀어내느라 힘을 다 썼습니다. 이제는 의자 하나를 더 놓아주듯 마음속에 자리를 내어줍니다. 그래, 너 왔구나. 오늘은 무엇이 그렇게 걱정이니 하고 말이죠. 이상하게도 이렇게 받아들이면 감정은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인정받은 감정은 조용히 힘을 잃습니다. 그 다음 내가 붙잡은 방법은 글쓰기였습니다.
나는 평생 글을 가르치고 읽으며 살았지만 정작 내 마음을 위해 글을 쓴 것은 늦은 나이였습니다. 처음에는 거창한 문장을 쓰려 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정리하는 글에는 문장이 아름다울 필요가 없더군요. 솔직하면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공책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한 페이지, 잠들기 전 한 페이지, 딱 그 정도만 썼습니다. 오늘은 무릎 통증이 심해 걱정이 컸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이 무서웠다. 괜히 자식에게 전화를 했다가 부담을 준 것 같아 마음이 쓰였다. 이렇게요.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거대한 폭풍처럼 느껴지던 불안이 종이 위에 옮겨놓으면 몇 줄짜리 문장으로 바뀌었습니다. 막연한 공포가 구체적인 걱정으로 나뉘고 구체적인 걱정은 대응할 방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병이 아닐까? 라는 막연한 두려움은 언제 병원에 갈 것인가? 라는 현실적인 질문으로 바뀌었습니다. 돈이 부족하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은 이번 달 지출을 어떻게 줄일까? 라는 계획으로 바뀌었습니다. 글을 쓰는 행위는 생각을 없애는 기술이 아니라 생각을 다룰 수 있는 크기로 줄이는 기술이었습니다. 실제로 내 주변에서도 이 방법으로 잠을 되찾은 이들이 많았습니다. 나와 비슷한 나이의 한 친구는 건강검진 결과를 앞두고 한 달 가까이 잠을 못 잤습니다. 그는 밤마다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며 스스로를 소진시켰지요. 내가 공책을 권했습니다. 걱정을 다 써보게, 그리고 각 걱정 옆에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한 줄만 적게. 그는 처음에는 시큰둥해했지만 사흘쯤 지나더니 내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이상하게 밤에 머리가 덜 시끄럽습니다. 결과가 특별히 달라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는 더 이상 막연한 공포에 끌려다니지 않았습니다. 불안을 종이 위에 내려놓는 법을 배운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정말 늦게 배운 기술이 있습니다. 바로 호흡입니다. 숨 쉬는 게 무슨 도움이 되겠나 하고 비웃던 시절이 나에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밤중에 심장이 빨라지고 가슴이 답답하고 머릿속이 끝없이 돌아갈 때 인간이 가장 먼저 잃는 것은 생각의 논리가 아니라 몸의 리듬입니다. 호흡은 그 리듬을 되찾는 가장 빠른 길이었습니다. 나는 특별한 자세를 취하지 않습니다. 그저 등을 기대고 앉아 눈을 감고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감각만 따라갑니다. 코끝이 차가워졌다가 따뜻해지는 느낌, 배가 천천히 부풀었다가 가라앉는 느낌, 딱 그것만 봅니다. 물론 처음부터 잘 되지는 않습니다. 숨을 세다가도 금세 다른 생각이 끼어듭니다. 내일 몇 시에 병원 가지? 보험 서류 챙겼나? 아들한테 말해야 하나? 그러면 예전에 나는 화를 냈을 겁니다. 왜 집중을 못해? 하고요. 지금의 나는 다르게 합니다. 또 생각이 왔네. 한마디 하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한 집중이 아니라 돌아오는 능력입니다. 생각이 10번 세면 10번 돌아오면 됩니다. 그것이 훈련입니다. 나는 종종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은 명령으로 움직이지 않고 습관으로 길들여진다고 불안을 없애는 약속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침 5분, 밤 5분이면 충분합니다. 종이에 한 줄 쓰고 숨을 5번 깊게 쉬는 것, 그 작은 반복이 한 달, 2달 쌓이면 마음의 근육이 생깁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의 근육은 줄어들 수 있어도 마음의 근육은 오히려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나는 그걸 내 몸으로 배웠습니다. 오늘 밤에도 생각은 올 것입니다. 아마 내일도 올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당신은 알게 될 겁니다. 생각이 오는 것과 생각에 끌려가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감정이 생기는 것과 감정에게 지배당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공책 한 권, 펜 한 자루, 그리고 당신의 호흡, 이것만 있어도 마음은 조금씩 정돈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왜 몸을 움직이고 사람과 연결되는 일이 생각보다 훨씬 강력한 치료가 되는지 내가 직접 겪은 사례들과 함께 들려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마음의 문제를 머리로만 해결하려고 합니다. 생각이 많아지면 더 생각해서 답을 찾으려 하고, 불안이 커지면 더 깊이 파고들어 원인을 분석하려 하지요. 하지만 내가 100년 넘게 살아보니 마음은 머리만으로 다뤄지지 않습니다. 마음은 몸과 연결되어 있고 관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머릿속에서 풀리지 않는 매듭은 때로는 발걸음 한 번에 풀리고 짧은 통화 한 통에 느슨해집니다. 이 단순한 사실을 받아들이는데 나는 참 오래 걸렸습니다. 내가 가장 먼저 권하고 싶은 것은 걷기입니다. 거창한 운동이 아닙니다. 헬스장 등록도 필요 없고 땀을 비 오듯 흘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집 앞 골목을 천천히 한 바퀴 도는 것, 아파트 단지의 나무를 보며 20분 걷는 것, 공원 벤치에 앉았다가 다시 일어나는 것,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조금 해서 효과가 있겠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나는 늘 대답합니다. 그 조금이 마음을 살립니다. 왜냐하면 불안은 대개 정지된 상태에서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몸이 멈춰 있으면 생각이 자기 꼬리를 물고 돌아갑니다. 같은 걱정을 10번, 20번 되풀이하게 되지요. 그런데 몸을 움직이면 뇌는 현재의 감각을 처리하느라 그 회전 속도를 조금 늦춥니다. 발바닥이 땅에 닿는 느낌, 바람이 뺨을 스치는 느낌, 햇살의 온도, 멀리서 들리는 아이들 웃음소리, 이런 사소한 감각들이 마음을 지금 여기로 데려옵니다. 미래의 공포와 과거의 후회는 대부분 지금 여기에 없으니까요. 내 친구 중 한 분은 은퇴 후 몇 년 동안 집에서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편하다고 했습니다. 출근도 없고 눈치 볼 사람도 없고 쉬고 싶었다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잠이 안 오고 작은 통증에도 겁이 나고 뉴스만 보면 세상이 무너질 것 같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분에게 어려운 조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15분만 걸으세요. 우산이 필요 없으면 무조건 나가세요. 처음 한 주는 억지로 나갔다고 하더군요. 둘째 주부터는 길가에 꽃이 보였고 셋째 주부터는 같은 시간에 마주치는 경비원과 인사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쯤 지나 그분이 말했습니다. 교수님, 걱정이 없어지진 않았는데 걱정에 먹히지는 않습니다. 나는 그 말이 참 좋았습니다. 바로 그게 우리가 원하는 변화니까요. 걷기와 함께 내가 꼭 말하고 싶은 것은 감사의 습관입니다. 이 말은 자칫 뻔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감사하라는 말은 너무 많이 들었고 때로는 현실을 모르는 위로처럼 느껴지기도 하지요. 나도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노년의 불안은 대개 이럴지도 모른다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건강을 잃을까, 돈을 잃을까, 사람을 잃을까. 그러니 불안을 약하게 만드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아직 내 곁에 있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는 일입니다. 나는 잠들기 전에 늘 세 가지를 떠올립니다. 아주 사소한 것들입니다. 오늘 아침 따뜻한 국을 먹었다. 오래된 제자가 안부 문자를 보냈다. 햇빛이 좋아 이불을 잘 말렸다. 이런 것들입니다. 누군가는 이런 걸로 무슨 위로가 되느냐고 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인간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반복해서 보는 방향으로 기울어집니다. 매일 없는 것만 세면 결핍이 커지고 매일 있는 것을 세면 안정감이 커집니다. 감사는 현실을 미화하는 기술이 아니라 현실의 균형을 회복하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연결의 힘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노년의 불안은 외로움과 자주 손을 잡고 옵니다. 낮에는 괜찮은 척 해도 저녁이 되면 전화벨이 울리지 않는 집이 유난히 넓게 느껴집니다. 자식은 바쁘고 친구는 하나둘 연락이 뜸해지고 배우자와의 대화도 줄어듭니다. 그때 마음은 쉽게 왜곡됩니다. 나는 쓸모없는 사람인가? 이제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조용히 자리를 잡죠. 그래서 나는 늘 말합니다. 많은 사람을 만날 필요는 없다고, 단 한 사람이면 충분하다고, 마음을 조금이라도 열 수 있는 사람, 내 이야기를 판단 없이 들어줄 사람, 혹은 내가 그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 그 한 사람이 있으면 마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몇 번씩 옛 제자들과 짧게 통화합니다. 길어야 10분입니다. 밥은 먹었나? 요즘 잠은 잘 자나? 그 짧은 말들이 서로를 살립니다. 연결은 거창한 모임이 아니라 안부를 묻는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만약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다면 먼저 손을 내미는 쪽이 되어도 됩니다. 자존심 때문에 망설이지 마십시오. 괜히 패기치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겠죠. 하지만 인간은 원래 서로 기대며 사는 존재입니다. 도움을 청하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성숙입니다. 필요하다면 상담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전문가와 이야기하는 일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을 돌보는 가장 용기 있는 선택일 수 있습니다. 몸을 움직이고 감사하고 연결되는 일, 이 세 가지는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래 갑니다. 그리고 노년의 마음에는 이런 느리고 단단한 방법이 더 잘 맞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후회와 죽음이라는 가장 무거운 주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그리고 왜 그것이 오히려 삶을 더 밝게 만드는지 차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자연스럽게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흐름입니다. 젊을 때는 앞을 향해 달리느라 뒤를 볼 겨를이 없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걸음이 느려지고 시선이 과거로 향합니다. 그때 가장 많이 찾아오는 감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쁨보다 후회입니다. 그때 왜 그렇게 말했을까?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그 사람에게 한 번 더 전화했어야 했는데, 이런 생각들이 마음을 무겁게 짓누릅니다. 나 또한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평생을 학문에 몰두하며 살았지만은 돌아보면은 가족에게 더 따뜻하지 못했던 날들이 떠오릅니다. 아이가 내 방문 앞에서 머뭇거리던 날, 나는 나중에 이야기하자고 말했고 그 나중에는 끝내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기억은 오래도록 남습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더 선명해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과거 속에서 스스로를 벌합니다. 그러나 내가 아주 늦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과거를 바라보는 시선은 바꿀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자신을 지금의 기준으로
심판합니다. 지금의 지혜로 그때의 선택을 재단합니다. 하지만 그때의 나는 지금의 내가 아니었습니다. 그 시절의 환경, 감정, 한계 속에서 나름의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느 날부터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나는 그때 할 수 있는 만큼 살았다. 이 한 문장이 마음을 많이 가볍게 해주었습니다. 후회는 사라지지 않았지만 나를 짓누르던 무게는 줄어들었습니다. 자신을 용서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 없이 평온한 노년은 어렵습니다. 한 철학자는 말했습니다. 과거에 묶인 사람은 현재를 살 수 없다. 나는 이 말을 오래 붙잡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일기가 아니라 내 삶의 장면들을 하나씩 꺼내 적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 젊은 날의 도전, 사랑했던 순간, 실패했던 순간, 특별한 문장이 아니어도 괜찮았습니다. 그저 사실대로 느낀 그대로 적었습니다. 신기하게도 글로 옮겨 놓으면 그 기억들이 조금씩 정리되었습니다. 흐릿했던 장면이 또렷해지고 억울했던 감정이 이해로 바뀌고 미처 보지 못했던 의미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이 과정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내 인생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요. 부족함도 많았고 실수도 많았지만 그 모든 것이 쌓여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는 것을요. 삶은 완벽한 선택들의 연속이 아니라 불완전한 선택들의 축적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마음은 조금 더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국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죽음입니다. 젊을 때는 멀게 느껴지던 이 단어가 나이가 들수록 점점 가까워집니다. 친구들이 하나둘 떠나고 몸의 신호가 달라지고 병원의 복도가 익숙해집니다. 그럴수록 사람은 죽음을 피하려 합니다. 생각하지 않으려 하고 말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피할수록 두려움은 더 커집니다. 나는 어느 날부터 죽음을 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조용히 바라보기로 했습니다. 나는 언젠가 떠난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이 문장을 마음에 두고 살기 시작하자 이상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불필요한 걱정이 줄어들고 사소한 다툼이 무의미해졌습니다. 이게 정말 그렇게 중요한 일인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자주 던지게 되었습니다.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죽음을 기억하라. 그러면 삶이 정돈된다. 나는 이 말이 과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죽음을 떠올리는 것은 우울해지기 위함이 아니라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 선명하게 보기 위함입니다. 오늘 하루를 마지막처럼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오늘 하루를 함부로 흘려보내지 말라는 뜻입니다. 나는 가끔 조용히 앉아 생각합니다. 오늘이 내 마지막 날이라면 누구에게 전화를 걸까? 그러면 답은 늘 비슷합니다. 가족, 오래된 친구, 나를 기억해 줄 몇 사람, 결국 삶의 끝에서 남는 것은 관계입니다. 그래서 나는 미루지 않으려 합니다. 고맙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을요. 또한 나는 작은 준비를 해두었습니다. 유언장이라 부르기에는 거창하지만 내가 떠난 뒤 남겨질 사람들을 위한 몇 줄의 글을 적어 두었습니다. 재산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너희 덕분에 나는 충분히 행복했다. 이 문장을 쓰는데 나는 꽤 오래 울었습니다. 그러나 그 글을 써내려간 뒤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을 더 또렷하게 붙잡는 일입니다. 끝이 있다는 사실을 알 때 우리는 비로소 지금을 소중히 여깁니다. 노년은 끝을 향해 가는 시간인 동시에 삶을 완성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시기를 두려워하지 않으려 합니다. 오히려 가장 깊이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내가 100년을 넘게 살아오며 끝내 붙잡은 하나의 결론, 그리고 이 모든 방법을 관통하는 단 하나의 원리를 당신께 조용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내가 100년을 훌쩍 넘긴 삶의 끝자락에서 붙잡은 결론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마음의 평화는 특별한 재능도 대단한 깨달음도 아닙니다. 그것은 관점의 전환에서 시작됩니다. 같은 생각이 찾아와도 그것을 적으로 보느냐, 메신저로 보느냐에 따라 삶의 표정이 달라집니다. 예전에 나는 불안이 오면 싸웠습니다. 이겨야 한다고 믿었지요. 그러나 지금의 나는 묻습니다. 이번에는 무엇을 알려주러 왔니? 건강에 대한 걱정은 몸을 돌보라는 신호일 수 있고, 외로움은 누군가와 다시 연결되라는 신호일 수 있으며, 후회는 아직 건네지 못한 말을 지금이라도 전하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서 강한 것이 아닙니다. 흔들릴 때마다 제자리로 돌아오는 법을 알 때 비로소 강해집니다. 나는 이 사실을 아주 늦게 배웠습니다. 젊은 날에는 완벽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실수하면 안 되고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되고 언제나 단단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은 나에게 다른 답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완벽함은 인간의 몫이 아니고 방향이 인간의 몫이라는 것을요. 오늘 한번 흔들렸다면 내일 한 번 더 돌아오면 됩니다. 어제 화를 냈다면 오늘 미안하다고 말하면 됩니다. 지난달에 마음을 놓쳤다면 이번 달에 다시 붙잡으면 됩니다. 인생은 한 번의 실패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포기할 때 무너집니다. 요즘 나는 신문을 볼 때마다 세상이 얼마나 빨리 늙어가는지 실감합니다. 한국뿐 아니라 많은 나라에서 중장년과 노년 인구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평균 수명은 길어졌지만 그만큼 어떻게 오래 살 것인가라는 질문도 무거워졌습니다. 오래 사는 것 자체가 축복이 되려면 몸만이 아니라 마음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병원은 늘어났지만 외로움은 더 깊어졌고 정보는 넘치지만 안심은 줄어들었습니다. 경제적 불안, 돌봄 부담, 관계의 단절은 이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과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마음을 돌보는 일이 사치가 아니라 생존의 기술이라고 말합니다. 이 기술은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매일의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나는 먼저 감사한 것 3가지를 떠올립니다. 거창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눈이 떠졌다는 것, 창문 너머로 빛이 들어온다는 것, 아직 내 목소리를 들어줄 사람이 있다는 것, 그리고 의자에 앉아 5번 천천히 숨을 쉽니다. 들이쉬고 내쉬고 그 사이에 끼어드는 생각들은 붙잡지 않습니다. 그저 지나가게 둡니다. 식사 후에는 천천히 걷습니다. 무릎이 예전 같지 않아도 걸을 수 있는 만큼 걷습니다. 걷다가 나무를 보면 손으로 줄기를 한번 만져봅니다. 살아있는 것과 닿는 감각이 나를 살립니다. 낮에는 작은 의미를 붙잡습니다. 누군가에게 전화 한 통을 하거나 오래 미루어둔 서랍 하나를 정리하거나 짧은 글 몇 줄을 씁니다. 의미는
거창한 업적에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나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감각, 오늘 나는 내 마음을 한번 돌보았다는 감각이 쌓이면 삶은 다시 견딜만해집니다. 저녁에는 하루를 돌아봅니다. 오늘 나를 흔든 생각이 무엇이었는지, 나는 어떻게 반응했는지, 내일은 무엇을 조금 다르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잠들기 전에 다시 호흡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하루를 닫습니다. 나는 이제 확신합니다. 노년은 쇠락의 시간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깊고 단단한 빛이 나오는 시간입니다. 한낮의 태양은 눈부시지만 석양은 오래 바라볼 수 있습니다. 젊음의 열정은 뜨겁지만 노년의 평온은 넓고 깊습니다. 우리는 이미 평생을 버텨왔습니다. 이제는 조금 편안해도 됩니다. 조금 느려도 됩니다. 조금 서툴러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남은 시간을 불안에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생각이 와도 그 생각과 함께 조용히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내가 생각하는 성숙입니다. 당신이 오늘 이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었다면 이미 첫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거창한 변화는 필요 없습니다. 오늘 밤 공책에 5줄만 써보십시오. 내일 아침 25번만 천천히 쉬어보십시오. 이번 주 안에 한 사람에게 안부 전화를 걸어보십시오. 그 3가지면 충분합니다. 삶은 그렇게 작은 반복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알게 됩니다. 아, 내 마음이 예전보다 덜 흔들리는구나. 그 순간이 오면 당신은 이미 평화의 길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 나이가 되어서야 비로소 알았습니다. 행복은 큰일이 끝난 뒤 오는 보상이 아니라 하루를 다정하게 살아낸 사람에게 조용히 찾아오는 손님이라는 것을. 그러니 오늘도 자신을 너무 몰아붙이지 마십시오.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다만 돌아오면 됩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 충분함 속에서 당신의 노년은 분명 더 따뜻하고 더 빛날 것입니다.